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 52시간제 애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서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나 정보기술, 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 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뿌리 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연근로제뿐 아니라 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여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성수기 업무량에 대응하면서 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등을 도입하는 사례가 게시되었습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뿌리기업 등의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부는 특별 연장 근무 사유 중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시간을 올해에 한해서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 연장 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 연구개발 분야나 뿌리, 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 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평균 임금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준용하는 산재보험법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률상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업계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산재보상 관련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해석은 택시기사 A씨가 낸 산재보상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2017년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8년 4월 뇌출혈이 발병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으며 요양 중입니다. 노동부 관할지청은 A씨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인 2018년 1에서 3월 사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산재 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멸시효가 지난 체불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A씨 측은 임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체불확인서가 발급됐다고 해도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지나 법률상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 만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의 학력의 차이에 따라 교육비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1일 민주노총 부속 민주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가구주의 교육소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대졸 가구 총 자산은 4억 258만 원으로 가구주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정보다 1억 6,142만 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두 가구의 자산 차이는 3억 1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구의 자녀 교육비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대졸 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100%로 놓고 고졸 가구 교육비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12년에 62.2%에서 지난해 43.71%로 하락하였으며 대졸 가구와 가구주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정의 지난해 교육비도 각각 556만 원, 243만 원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쓴 이한진 연구원은 학력별 소득 격차가 매우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면 고졸 가구 자녀는 교육 기회가 줄고 미래 소득의 불평등까지 겪을 수 있다며 빈곤의 대물림이 더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총 자산의 차이가 교육 비용 수준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오를 수 있는 계층 사다리를 찾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이달 말에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의 한 금속제조 업체의 사업장에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업체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방역 상황 악화와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기다리다가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졌다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이뤄졌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안 장관은 예방접종, PCR 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 조치하에 모든 국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일미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예방접종과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SK텔레콤의 저성과자 퇴출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SK텔레콤이 저성과자들 위주로 팀을 꾸리는 식의 부당한 인사평가로 특별퇴직을 거절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위법하니 해당 기간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서울고법민사 38-1부는 SK텔레콤 직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3월 특별퇴직 제도를 시행했으나 A는 이를 거절했고 그해 12월 수도권 마케팅본부 2팀으로 전보됐습니다. 이 팀으로 전보된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으며 2014에서 2017년 최하 등급을 받은 A씨는 성과급은커녕 2017년부터는 기본급 2%가 깎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전직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진호위에서는 기각했지만 중노위에서 부당전직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위법한 인사평가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일에 일부 승소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1심은 인사평가 최하 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 삭감은 헌법의 취지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평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팀 팀원과 일반 직원들 간의 인사평가 최하 등급 비율의 격차는 회사의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또한 이를 근거로 2016에서 2017년 인사평가 B등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 및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고용부에서 21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고용,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년 동월에 대비해서 64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비정규직 관련 주요 근로여건 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 및 회복 과정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복지, 교육업 등의 임금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근로형태 변화 등 고용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관련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60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한 것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까지 위기 전 수준으로 완전한 고용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실속 있는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관협업으로 국민 취업 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들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훈련 연계형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훈련 연계형은 기존 체험형, 인턴형 외에 기초 직무 교육과 각 기업별 심화 교육,
현장 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여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형 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요건에 맞춰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은 2주 내외의 기초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기업별로 마련한 4에서 8주 내외의 심화교육이나 현장 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5월부터 취준생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고민을 들어왔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취업준비생회로 경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감 방안은 크게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적응 지원, 양질의 취업 컨설팅 확대, 취업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심리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AI 면접, 비대면 화상 면접에 따라 고용부는 전국 30개 고용센터와 4개 청년센터, 29개 대학 일자리 센터 등에서 무료 AI 면접 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체험 후엔 개인별 결과를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장비가 부족한 청년들은 권역별로 웹캠, 데스크톱, 조명기구 등이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둘째로 최근 직무에 관한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험형 23,000명, 인턴형 20,000명 규모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현재 한국전력, 넥슨타이어, 한국농어촌공사 등 4,000개의 참가 기업을 확보하고 추가 참여 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채용시험평가위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자기소개서, 필기, 면접 등 단계별 강의나 모의 면접,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사 담당자 및 채용 담당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정신건강 전문가와 취업 상담사가 심리상담을 해주는 마음 안심버스도 운영합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많은 청년이 새로운 채용 경향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들은 실제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1호 공약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앞서 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고정된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찬성 입장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우선 공약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2018년에 연장 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실이 이런데 벌써 주 4일제 운운하니 포퓰리즘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업종, 연령, 성별에 따라 노조 내 여론이 다양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교대 근무나 하루의 근무 시간이 많은 업종에서는 주 40시간 선호도가 높았지만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제조업 종사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에서 30대 젊은 층은 주 4일제를 선호했지만 40에서 50대들 사이에서는 이를 더하고 돈을 더 받는 게 낫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의견으로 근로의 형태에 따라 주 4일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하는 것을 워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워케이션이 기존에는 개인적으로 활용했지만 최근 MZ세대가 많은 스타트업이 일 복지제도로 도입해 인재 채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시행 중인 워케이션은 휴가지를 직접 계약하여 직원이 신청해서 사용하거나 휴양지의 숙소들과 계약을 해 숙소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워케이션을 복지로 채택하는 스타트업은 늘어날 전망이며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워케이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63.4%가 워케이션에 긍정적이며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61.5%에 달했습니다. 워케이션을 진행하는 기업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공간이 업무 관여도를 높였고 개인과 팀 생산성에도 도움이 됐다며 기업의 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밸런스 있게 유지된다면 워케이션은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업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